안녕하세요. 책 읽는 토끼입니다. 오늘 베니스에서의 죽음 2편입니다. 어제 제가 1편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1편의 마지막 부분만 읽고 기억을 조금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머리를 한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은 하늘과 바다 깊숙한 곳에서 내려온 귀여운 신과 같이 아름다웠으며 이제 그 모습이 바다에서 달려나오고 있었다. 자, 주인공은 독일인 뮌헨에서 활동하는 작가 아센바흐입니다. 이 아센바흐는 50대 남자이고 현재 국민들로부터 독일, 이 소설에서 보면 유럽에서도 유럽인들 대부분이 아는 유명한 작가로, 유명한 시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센바흐가 여행에 대한 갈망을 느끼고 자신의 별장 이스트리아 해안에 있는 별장에 갔다가 아드리아해를 건너서 베네치아, 베니스로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 베니스에 도착하자마자 한 소년, 폴란드 귀족의 자녀, 한 14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년을 발견하고 완전히 홀딱 반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첫눈에 그 아름다움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이 예술가가. 그러면서 이제 깊은 마음의 동요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아센바흐가 이 베니스에서 이 소년과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것인가가 이제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 될 예정입니다. 자, 대충 지난 시간에 까지의 줄거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대충 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림 한번 보시죠.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 올린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한 나이든 남자가 젊은 소년과 어린 남자죠. 와 관계를 맺고 있죠. 키스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도자기에 그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라는 거 느껴지시죠? 2000년도 넘어서 남겨진 유물 속에 그려진 그림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이 바로 플라톤의 향연이었습니다. 향연의 내용 잠깐 살피고 들어가죠. 오늘 소설을 이해하는데 이 향연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풍부하게 이 소설을 읽을 수 있습니다. 향연은 제가 본격적으로 다음에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재밌기도 합니다. 자,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 제가 길게 소개는 안 하고 요거만 한번 보시죠. 그림. 예전의 인간들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아리스토파네스가 옛날에 태초의 인간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나? 남과 남, 여와 여, 남과 여, 이렇게 세 개의 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남남, 여녀, 남녀로 묶여 있었다. 이렇게 그림에 보듯이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여자, 이렇게 세 개의 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신들의 노여움을 받아서 반으로 갈리게 되죠. 그 이후로 인간은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이생의 시간을 다 보낸다. 우리가 사랑의 감정이라고 부르는 에로스의 감정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축약하면 제가 왜 이걸 소개해 드리냐면 지금 아센바흐가 이 리도, 베네치아에 있는 섬이죠. 리도의 섬 해변에서
타치오라는 소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거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건 어쩌면 향연 아리스토파네스의 설명에 의하면 아센바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잃어버린 반쪽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남.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가 그 상호 텍스트성 하면서 무라카미 하루키와 플라톤을 엮어서 이야기한 영상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베이터에서 아센바흐는 타치오를 만나게 됩니다. 가까이에서 타치오를 볼 기회를 얻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년이 처음으로 너무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센바흐는 아주 상세하게 인간적인 면모까지 세밀하게 보고 또 알게 되었다. 어떤 아이가 그 소년에게 말을 걸자 그 소년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운 미소로 답하면서 두 눈을 내리깔고서 뒷걸음을 쳐서 승강기에서 나가는 것이었다. 자, 이 장면은 아센바흐가 이 소년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이 타치오라는 소년이 두 눈을 내리깔고 뒷걸음을 치면서 승강기 엘리베이터에서 나갔다. 이 장면을 두고 토마스 만은 이렇게 문장을 씁니다. 아름다움이란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하고 아센바흐는 생각했다. 과연 이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이 아름다움의 정의가 날 때마다 굉장히 유심하게 보는데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름다움의 정의 중에 하나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움이란 질서와 크기에 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서와 크기, 이 속에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대상이 일단 크기가 압도적이어야 하고 그 속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 약간 고전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인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중에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런 토마스 만과 같은 데카당스들의 출현, 유미주의자들의 출현과 함께 아름다움은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질서가 아니죠. 지금 아센바흐는 질서 정연한 삶 이런 것들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는데 타치오를 만나면서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된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고 딱 봐도 일본이라는 거 느끼시겠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등장할 테니까 이 사진만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작가가 누구다? 이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성 세바스찬의 그림을 패러디한 일본의 유미주의 작가 미시마 유키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볼 때마다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미시마 유키오 특이하긴 합니다. 저 옆에 있는 사진 전공투가 벌어졌을 때 운동, 도쿄의 그 소위 말하는 학생 운동, 사회주의 생각을 가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학생들이 시위를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면에 홀홀단신 미시마 유키오가 들어가서 이 학생들과 토론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후배들이죠. 도쿄대학. 자신이 우파 지식인으로서 되게 이상한 이야기인데 우파 지식인 미시마 유키오가 약간 요즘 말로 약간 또라이 같기는 합니다. 볼 때마다 이분이 이제 사상적인 문제가 있죠. 너무 이야기 길어졌는데 다음에 미시마 유키오 제가
금각사를 한번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시마 유키오가 쓴 소설 지난 영상에서 가면의 고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동성애자인 한 소년의 성장 소설입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입니다. 다른 작가, 전혀 다른 작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라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의 눈에는 오욕으로 보이는 것이 감정의 눈에는 훌륭한 아름다움으로 보이니 말이야. 애초에 악행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건가? 자, 이 마지막 문장의 뜻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름다움이 어디에 존재한다? 악. 우리가 선악 할 때 그 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전적인 의미에서 아름다움은 선과 악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겠습니까? 당연히 선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고전적 해답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질서와 크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는 그 질서라는 것은 선을 의미하는 거죠. 무질서가 악이죠. 그런데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서 근대 작가들은 이 고전적 아름다움의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전복하면서 다른 곳에서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악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 소설을 읽어가는 많은 독자들을 혼란케 하는 지점입니다. 왜 작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아름다움이란 선하고 덕스러운 것에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질서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왜 무질서 속에, 추함에, 악행 속에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해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현대 소설을 좀 더 깊게 읽어가면서 지평을, 우리 사고의 지평을 좀 더 넓혀가면서 도덕과 사회가 알려준 기존 질서 이런 것들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서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이긴 합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요 애초에 악행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건가? 이건 누가 한 말인가? 보이시죠?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 근대 소설의 시작,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유를 했기 때문에 독일도 러시아 문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사실 뭐 도스토옙스키야 이 작가가 출연한 이후에 후배 작가들은 모두 뭐 99.9%가 도스토옙스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깊은 우리 현대 문학에 영향을 남긴, 이 업적을 남긴 작가입니다. 자, 나는 왕녀들은 사랑하지 않았다. 왕자만을 사랑했다. 죽음의 운명에 놓인 왕자들은 더욱 사랑했다. 살해되는 젊은 남자들이라면 모조리 사랑했다. 가면의 고백, 미시모 유키오의 소설입니다. 조금 더 보시죠. 살해되는 왕자의 환영은 집요하게 나를 쫓아왔다.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왕자들의 타이츠 차림과 그들의 잔혹한 죽음을 연결지어 공상하는 일이 어째서 그토록 즐거운지 어느 누가 내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자, 가면의 고백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죠. 동성애를 느끼는 남자들에게 사랑을 느끼는,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 소년의 성장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동화책을 읽으면서 아름다운 왕비나 공주에 매료되지 않았다. 나는 누구의? 왕자들, 타이즈를 입고 칼을 찬 채 용에게 뛰어드는 이 왕자들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재밌죠? 제가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이 타치오 역을 맡은 미소년 배우가 입은 수영복, 이 타이즈와 같은 이 수영복을 좀 더 유심히 봤던 겁니다. 재밌어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가면의 고백, 미시마 유키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토마스 만의 베니스에서의 죽음은 1912년작이고 가면의 고백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참 뒤입니다. 전후 이 정도라서 1950년, 60년 뭐 이런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 사랑의 표현, 특히 동성애적인 것들의 표현에 약간의 차이점들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나는 오미를 사랑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느낀 사랑이었다. 게다가 그것은 명백히 육체적인 욕망과 하나로 이어진 사랑이었다. 자, 이 주인공 소년이 동급생, 사춘기 시절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 이 동급생 옴이라는 남자친구, 동급생을 바라보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이게 정신적인 게 아니라 명백히 육체적인 욕망이라고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니스에서의 죽음을 읽을 때 약간 헷갈리는 게 토마스 만은 계속 정신적인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게 10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런 동성애적인 사랑을 명백히 육체적인 사랑으로 연관지어서 표현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미시마 유키오의 시대로 오게 되면 이렇게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소설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나는 여름, 아니 초여름이라도 빨리 와주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오미의 벗은 몸을 볼 기회를 그 계절이 가져다 줄 것이다. 나아가 나는 좀 더 나 부끄러운 욕망을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그 커다란 것을 보고 싶다는 욕망이었다. 동급생 옴이라는 이 친구는 소문이 돕니다. 친구들 사이에. 무슨 소문? 그놈은 그것이 굉장히 크다. 머슴처럼 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10대 소년들끼리의 이야기들이죠. 이런 것들 굉장히 흥미롭게 이 가면의 고백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지금 토마스 만의 베니스의 죽음과는 조금은 다르게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커다란 것을 보고 싶다. 욕망을 정확히 드러냈죠. 자, 요 지점을 살피고 다시 베니스의 죽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체류는 사실 얼마나 훌륭한가. 아센바는 향락을 좋아하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고 마음껏 놀거나 느긋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불안감과 거부감 때문에 곧 다시 아주 힘든 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엄숙하게 해야 하는 자기 일상의 소임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 같았다. 단지 이것만이 그에게 마법을 걸어 그의 의지를 누그러뜨리고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아센바흐는 아버지의 핏줄, 그 고위 공무원직,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내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교훈적인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작품 속에 융의 그 느낌, 쾌락의 어떤 한 부분의 결여를 느끼면서 이 작가가 베니스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니스는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마법을 걸어줬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리도 해변에 와서 발견한 소년 타치오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몸통에 꽃기게 두른 모욕수건 때문에 소년의 섬세한 갈비뼈 자국과 균형 잡힌 가슴이 유난히 드러났다. 그의 양쪽 겨드랑이는 아직도 털이 나지 않아 조각상의 그것처럼 매끄러웠고 두 무릎은 윤기로 반짝이고 있었다. 무릎 밑으로 보이는 푸르스름한 혈관은 그의 몸이 마치 투명한 소재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겠다. 굉장히 묘사 뛰어납니다. 문장 좋습니다. 저도 소설 쓰고 있지만 내가 이런 감각적인 문장을 쓸 수 있을까? 물론 뭐 지금 소년에 대한 묘사이긴 하지만 이성에 대한 거라도 이렇게 감각적으로 쓸 수 있을까? 굉장히 우아하죠. 어떤 방식이 좋은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문장이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미시마 유키오의 오미라는 동급생의 그 커다란 것을 보고 싶다라는 욕망,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과 지금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한 것, 뭐 시대의 차이도 있고 작가의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술적 지향점의 차이도 있겠죠. 선택은 뭐 우리 독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선호, 어느 선. 저는 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미시마 유키오는 미시마 유키오다운 소설이고 토마스 만은 또 토마스 만대로의 또 재미가 느껴지는 그런 소설이다. 자, 사진 한번 보시죠. 영화 속에 등장한 배우의 얼굴입니다. 사진이죠. 위에 보면 The most beautiful boy in the world.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년 하면 대명사가 되어버린 배우입니다. 배우의 이름이 비오른 안데르센. 영화 때문이죠. 이 베니스에서의 죽음이라는 영화로 유명해졌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제가 흥미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놀라운 기사가 있어서 뭐 앙케이트 같은데 2021년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탑 10을 뽑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하네요. 근데 1등이 놀랍게도 BTS 방탄소년단의 B가 1등을 했답니다. 2등은 브래드 피트, 3등 뭐 노아 밀스, 로버트 패티슨, 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분들이 이름을 올렸다. 브래드 피트가 2위다. 브래드 피트 나이가 많은데도 2위를 했다. 우리의 관심은 역시 B죠. 한국인 남자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 잘생긴 남자. 이거는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잘생긴 것 같습니다. 요즘 얼굴 천재?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자, 요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이제 소설 속에 들어가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름다움은 신의 사고로서의 형식이고 정신 속에서만 사는 유일하고도 순정한 완전성이었다. 베니스에서의 죽음은 대표적인 독일 소설입니다. 독일 소설의 특징은 독일 특유의 관념론적 철학, 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문장이죠.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아름다움은 신의 사고로서의 형식이다. 자, 아센바흐는 형식의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예술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센바흐 작가는, 소설가는 아름다움이란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아름다움은 바로 신의 정신에 속해 있다. 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신의 사고로서의 형식이다. 관념론이죠. 형이상학이고. 그래서 이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되는데 뒤쪽을 한번 보시죠. 자, 어쨌든 요것만 짚고 아센바흐는 아름다움이란 우리 눈에 포착될 수 없는 것이다. 신의 사고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추구하는 것이 예술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만이 예술가의 임무다, 소유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시죠. 토마스 만의 젊은 시절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런데 그 완전한 아름다움의 한 비유적 모상이 한 인간으로 화하여 여기 경쾌하고도 아름답게 우뚝 서서 경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자, 이 이야기는 아름다움이란 원래 신의 사고의 형식으로서만 존재하는데 베니스에 왔더니 해변에 그 비유적 모상이 해변에 뚝하니 서 있더라. 누구의 모습으로? 한 소년의 모습으로, 타치오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정신이 신의 사고로서의 형식이 지금 해변에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그것은 도취였다. 그리하여 그 늙어가는 예술가는 여러 생각할 것 없이, 아니 탐욕적으로 그 도취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아,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겼던 아름다움이 저 해변에 내 눈앞에 서 있구나. 지금 아센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토마스 만의 그 동성애적인 부분들을 조금 찾아봤더니 금방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동성애적인 이야기들이 그의 사후에 밝혀졌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남긴 기록물들, 일기 이런 곳에 직접적으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왜 이런 일기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되게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토마스 만은 그 자신의 13살 난 아들에게 attracted 됐다고 합니다. 이거 대단히 이상하죠. 자신의 아들이 가진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변에서 아센바흐라는 이 중년 작가가 14살의 이 폴란드 소년 타치오에게 매료되듯이 독특합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다. 근데 오늘 뭐 작가 편은 아니어서 제가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언뜻 보아도 이걸 저는 처음에 이 그림을 보자마자 뭐 문제 있나? 그냥 아이들 한 사춘기 소년들이 계곡에서 놀고 있네? 수영을 하나 보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루드비크 폰 호프만이라는 화가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더 스프링 1913년 작입니다. 1912년에 베니스에서의 죽음이 나왔다. 근데 이 그림을 토마스 만이 사서 자신의 연구실에, 작업실에 걸어뒀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 그림은 달라지죠. 대단히 관능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성애적인 에로틱한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냥 아이들 놀고 있네라고 했다가 토마스 만이 이 그림을 좋아하고 걸어놨다. 베니스에서의 죽음을 쓴 작가가, 그러면 이 그림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대낮의 열기를 피해 여기로 온 두 사람이 쉬고 있었다. 한 늑수구레한 남자와 한 소년, 해변입니다. 그러니까 한 추한 인간과 한 아름다운 사람, 다시 말해 사랑스러운 아이를 대동한 현자의 모습이었다. 잘 보십시오. 뭔가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드러나죠. 사랑스러운 아이를 대동한 현자의 모습. 예.
플라톤의 향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문제작, 왜 문학사에 이처럼 이 작품이 중요한 작품인가에 대한 힌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주인공 아센바가 어디를 갔다? 베니스. 베니스는 르네상스의 도시입니다. 그죠? 이탈리아에서 인본주의, 르네상스라는 건 핵심 뭡니까? 신 위주의 사회, 기독교 사회, 중세, 천년을 누리다가 이 갑갑한 사회, 신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일어났던 예술운동이 르네상스라고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죠. 인본주의, 휴머니즘, 이 휴머니즘의 대상을 이 르네상스 예술가들,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어디에서 찾았냐? 당연히 그리스, 히랍입니다. 그리스에서 찾았던 거죠. 그래서 토마스 만이 지금 베니스에 갔다라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의 이 휴머니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너무 깊게 들어갔는데. 자, 그러면서 아센바우는 갑자기 글을 쓰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이럴 때 글을 쓰고 싶다. 제가 베네치아는 르네상스의 도시이기도 하고 상상의 도시이다. 이 엑스타인스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상의 도시라는 것이 제가 말한 게 아니죠.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는 도시다. 의 다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센바우는 당연히 이 도시에 와서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됩니다. 하긴 에로스는 빈둥거리는 것을 사랑하고 에로스는 빈둥거리는 사람을 위해서만 창조되었다는 말이 있긴 하다. 자, 이거 재밌는 이야기인데, 지금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글을 쓰던, 미넨에서 글을 쓰던 이 작가가 베니스 해변에 와서 빈둥거립니다. 해변에 나와가지고 비치 의자에 앉아서 그냥 풍경을 바라보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글을 쓰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태함, 어쩌면 빈둥거림, 나태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을 흔히 배짱이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재밌다라는 겁니다. 윌리엄 부그로가 그린 에로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림이죠. 신고전주의 작품이고, 자, 그의 욕구는 타치오가 있는 데서 작업을 하고 글을 쓸 때 그 소년의 체격을 본보기로 하고 그의 문체를 그 신적으로 보이는 육체의 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마치 옛날에 독수리가 트로이아의 목동을 천공으로 몰고 올라갔던 것처럼 소년의 아름다움을 정신적인 것으로 옮겨놓고 싶은 대로 치닫고 있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중요한 단어는 정신입니다. 아름다움을 정신적인 것으로. 계속 아름다움은 신의 사고의 형식에 있다고 이 아센바우는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소년의 아름다움, 육체적 아름다움 속에서 정신적인 것을 계속 발견해내려고 애쓰고 있다. 이것을 말로, 글로 드러내고 싶은 지금 유혹에 빠졌습니다. 요 신화적인 부분들은 재미있는데 그리스 신화입니다. 여기서도 한 소년의 아름다움을 시기한 제우스가 독수리를 시켜서 이 아름다운 가니메드라는 소년을 낚아채워오죠. 천상으로. 그래서 자신의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리스 신화에서는 자연스럽게 남자의 특히 어린 소년의 아름다움을 찬미했다.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어쩌면 아주 꽉 짜인 구조로 지금 토마스 만이 이
이 이야기를 그리스적인 것으로 드러내고 있기도 하고, 어쩌면 또 한편으로는 약간 핑계처럼 느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적인 것에 집착한다라는 것. 근데 뭐 저는 앞쪽인 것 같습니다. 토마스 만이 그냥 음담 패설을 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흥미 위주의 분명히 자신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들을 드러내려고 소설을 쓴 건 분명합니다. 자, 그들 사이엔 인식과 교환에 대한 욕구가 불만족스럽고 부자연스럽게 억압되어 생겨나는 히스테리, 즉 일종의 긴장된 존중의 감정이 있었다. 자, 제가 많이 넘겼는데요, 소설을. 이 두 사람, 주인공 아센바우와 타치오는 해변에서, 호텔에서, 혹은 식당에서 우연히 자주 만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아센바우라는 이 중년의 남자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뭔가 이 스파크가 일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지금 억압된 히스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것은 존중의 감정. 이 이야기는 타치오도 아센바흐를 그냥 밀어낸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닌 거죠. 뭔가 호기심 섞인 눈빛으로 이 중년 남자, 자신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이 남자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 자, 아센바흐는 날마다 타치오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그러다가 타치오가 나타나면 바쁜 척하며 일부러 아름다운 소년이 지나가는데 별로 주의를 하지 않는 것처럼 해보였다. 사랑에 빠졌을 때 하는 행동 똑같죠? 그죠? 관심을 막 하다가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재밌습니다. 아센바흐는 이미 여러 번 그랬듯이 고통을 느끼면서 여기 너무 좋습니다. 말이란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찬미할 수만 있을 뿐 재현할 수 없다는 것을 통감했다. 역시 토마스 만은 위대한 작가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문장입니다. 말이란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찬미할 수만 있을 뿐 재현할 수는 없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자, 그는 근래에 아름다운 소년을 가까이 두고 지켜볼 수 있는 것을 일상의 흐름과 행운의 덕으로만 돌리고 만족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소년을 뒤쫓기도 하고 추적하기도 했다. 자, 이제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냥 우연히 부딪히는 것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었던 아센바흐는 이제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을 뒤쫓아다닙니다. 이거는 문제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소설 롤리타입니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가 쓴 롤리타, 어린 소녀의 아름다움. 나이든 성인 남자가 이 어린 소녀에 대한 사랑의 감정, 특히 욕망에 대한 성적 욕망이죠. 야, 문제작입니다. 그죠? 이런 걸 썼는데 소설로 썼습니다. 그래서 롤리타라는 말이 여기서 연유되었다. 나보코프의 소설에서 연유된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롤리타 컴플렉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용어는. 아무튼 롤리타라는 언어가 여기서 나왔다. 단어가. 근데 이 소설이 타임지, 르몽드지, 모던 라이브러리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영웅 소설에 꼭 들어가는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 독자들, 소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야, 아직 미성년인 대상에게 사랑을 느낀다고? 그런 걸 소설로 썼다고? 그게 문학 작품이야? 예술 작품이야?
제가 많이 강조하죠. 이번 소설을 하면서 터부, 금기를 넘어서서 가는 것이 예술이라고. 이제 이 지점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롤리타를 할 기회가 되면, 이게 제가 은근히 어려운 작품입니다. 쉬울 것 같은데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백대 소설에 꼽히는 거겠죠. 자, 아무튼 지금 위험한 상황에 아센바흐는 직면했습니다. 이것이 베니스였다. 아첨을 잘하는 믿기 어려운 미녀와도 같은 도시, 어쩌면 동화 같고 어쩌면 나그네를 유혹하는 함정 같은 도시. 이 도시에 썩어가는 공기 중에서 한때 예술이 향락적으로 번성했던 것이다. 베니스를 이처럼 잘 설명하는, 재밌게, 왜 유럽의 그 대가들, 바그너를 비롯한 유명한 예술가들이 베니스를 찾았을까? 이걸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나그네를 유혹하는 함정 같은 도시다. 동시에 썩어가는 공기, 추함, 악행 속에서 예술이 번성한다. 아름다움이 발견된다.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표현이 좋습니다. 베니스에 대한 이야기. 그도 소임을 다했다. 자신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아센바흐. 그들 중 몇몇과 마찬가지로 그도 군인이 되고 전사도 되었다. 자신은 군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예술가가 되고 작가가 되어서 사실은 나는 군인처럼, 전사처럼 싸웠다. 왜냐하면 예술이란 전투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버린 일종의 소모적인 전투 말이다. 야, 이런 문장은 정말 끝내줍니다. 야, 예술에 대한 이 토마스 만의 사유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행위, 창작이라는 행위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가. 예술 행위, 창작 행위는 하나의 전투인데 이게 일종의 소모적인 전투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데 그 소모적인 전투에서 뭔가가 발견되는 것이죠. 이걸 여러 작가들이 표현하고 있는데 체홉은 무용한 즐거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책 읽기를.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무용한 즐거움. 예술을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 이야기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너무 반해가지고 이 문장에. 토마스 만의 최고의 작품은 역시 The Magic Mountain, 한국어로 번역은 마의 산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쉽지 않나요? 매직 마운틴 하면 딱 들어오잖아요. 이거 무슨 뭔가 더 궁금해지고 읽을만한. 근데 마의 산 이러면 왠지 읽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어려운 작품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파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도시 썩어가는 악취가 풍긴다 그랬죠. 마침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기 도는 전염병은 콜레라입니다. 1912년입니다. 그리고 이 콜레라가 어디에서 왔냐? 인도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번져가는 콜레라를 이 도시의 상부층, 지배층, 권력층은 은폐합니다. 왜냐하면 베니스가 관광도시이고 만약에 콜레라,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싹 빠지겠죠. 여행객들이. 그럼 도시는 망하는 거죠. 그 때문에 은폐합니다. 자기들끼리 몰래 이걸 마치 우리가 이 코비드 최근에 겪은 걸 떠올리시면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소설의 후반부에 펼쳐집니다. 콜레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겐지스에서 났다고 그러는군요. 그리고 당시에 콜레라에 걸리면
100명 중 80명은 죽었다고 합니다. 치명적인 거죠. 80%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 행정을 맡은 이 권력 기구들입니다. 콜레라가 났음을 빨리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게 차단해야 될 텐데 여러 이유로 이걸 방치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도시의 인심은 흉흉해지고 이 사실을 알아차린 여행객들은 몰래 이 도시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연처럼 이 폴란드 귀족 타치오의 그 가족들은 가장 늦게 이 도시를 빠져나갑니다. 가장 늦게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그게 이제 이 아센바흐한테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왜냐하면 아센바흐는 처음에 고백했잖아요. 자신의 결심. 타치오가 여기에 머무른 동안 나도 이 베니스에 머무르겠다. 콜레라가 만연하는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은 뻔하죠? 자, 그를 매혹시킨 그 귀여운 소년과 얼굴을 마주칠 때면 그는 자신의 늙어가는 육체가 역겹게 생각되었다. 자신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얼굴 표정을 볼 때 그는 수치심과 절망감에 빠지곤 했다. 그는 자기 육체가 다시 활기를 얻을 수 있게 만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호텔 이발소를 자주 찾아가곤 했다. 그래서 호텔 이발소에서 염색도 하고 화장까지 합니다. 이 부분도 인간의 노화에 대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노화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젊음을 잃어버리는 토마스 만은 80까지 사셨다. 그리고 이 소설을 쓸 때 30대 중반이다. 거의 40에 가깝네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요 이발소, 호텔 이발소를 다니고 거리를, 이 좁은 골목을 쫓아다니면서 이 타치오를 스토킹하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는 아센바흐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명예를 얻었고 귀족의 칭호를 부여받았으며 그의 문체를 모범으로 하여 아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 그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 자, 시민들 모두가 미넨 시민, 독일 국민들, 유럽의 시민들이 존경하는 작가입니다. 대단히 교훈적인 작품들을, 서사적인 작품들을 냈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지금 뭔가 부도덕한, 부조리한 위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책이 교과서가 되어서 아이들한테 읽히고 있는데, 나 지금 이 거리에서 14살짜리 소년의 뒷공무진을 쫓아다니고 있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파이드로스여, 명심해라. 아름다움은 느낄 수 있는 자의 길이란다. 어린 파이드로스여, 예술가의 정신에 이르는 길이란다. 이 장면도 굉장히 이 시를 인용하면서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렸던 문학적 업적, 예술적 업적이 이 우연히 해변에서 만나게 된 한 소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도대체 예술이란 게 뭘까? 어렵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쪽으로 왔습니다.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고, 마침내 폴란드 가족도 이 콜레라, 이 도시의 만연해서 퍼지고 있는 전염병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서둘러 이 도시를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센바흐가 이 해변에서 놀고 있는 타치오를 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홀로 남게 된 소년 타치오가 허공을 향해서 손짓을 하는데 마치 자신을 향해서 손짓을 하는 것처럼 이 아센바흐가 느끼는 장면입니다.
마치 그 소년이 허리에서 손을 떼어 바깥의 바다를 향해 손짓을 해 보이고 그 광막한 약속의 바다 안으로 자기가 앞서 둥실둥실 떠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자주 그래왔듯이 그를 따라가려고 일어섰다. 소년이 부르면 쫓아가는 게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비치 의자에서 누워 있다가 환영처럼 타치오의 그 손짓을 보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갑작스러운 파국에 이릅니다. 몇 분이 지나갔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의자에 앉은 채 옆으로 쓰러져 있는 그 남자를 구하려고 급히 달려왔다. 그는 자기 방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바로 그날이 채 머물기도 전에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면서 존경하는 그 시인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러면서 베니스에서의 죽음은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다가 이 끝장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결말.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끝나? 끝장면이 굉장히 빠르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내용도 없잖아요. 이 남자가 멍청하게 이 도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도시의 소문을 알고 있으면서 빠져나가지도 않고 멈칫멈칫 하다가 그 이유가 무엇이 됐든 그냥 콜레라에 걸려서 죽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현대소설의 결말입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너무 또 긴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제가 힌트만 드리면 루카치의 소설을 이론해 보면 딱 나오는 겁니다. 이도 저도 아닌 결말. 이게 바로 현대소설의 결말입니다. 다음에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정쩡하게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결말로 이 소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저는 이 결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약간 변태 같죠? 뭐야 이게. 이 어정쩡한 게. 그래서 소설은 일반적인 서사,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틱한 극적인 장치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설은 그 결말이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다. 이상하다. 이게 뭐야. 이 이상함 속에서 진정한 미학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문을 하나 숙제를 하나 던지면 여러분들 짧습니다. 토마스 만의 이 베니스에서 죽음은.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어정쩡한 결말의 쾌감, 아름다움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래야지 좀 더 현대소설에 익숙하게 읽을 수 있다. 현대소설의 매력을 좀 더 폭넓게 발견할 수 있다. 뭐 다른 방식의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이쪽을 좀 지지하는 편입니다. 어정쩡한 결말. 자, 역자 해설을 한번 들어보시죠. 미nem사판. 이 소설 어떻게 쓰게 되었느냐. 토마스 만이 브리온이라는 섬에서 휴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911년에. 그러다가 구스타프 말러라는 현대 작곡가의 죽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자신이 베니스로 여행을 가게 되었고, 자, 구스타프 말러의 죽음, 위대한 작곡가의 죽음, 이 작곡가의 죽음을 소설화해야겠다 하면서 썼다는 소설이 이 베니스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이 쫙 깔립니다.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똑똑한 이 유튜브 AI가 착 찾아내서 삭제하라 그러더라고요. 저작권이 걸린다고. 이런 문제들을 차차 제가
해 나가겠습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뭐 이제 겨우 2달 조금 넘었는데 차차 되겠죠?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책 읽는 토끼 베니스의 죽음 2편 마지막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튜브 어렵습니다. 제가 딱 요 부분을 50분까지 해야지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55분이 흘렀네요. 그리고 체력이 방전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듣는 분들의 그 태도나 몸짓, 얼굴, 표정을 보면서 리액션을 보면서 이 속도를 조절하거나 뛰어넘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와, 이 유튜브는 제가 허공에다 대고 저 혼자 일종의 원맨쇼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죠? 좀 줄여볼까? 너무 50분 너무 기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힘겹게 한 편의 에피소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특이하게 이 앞에다가 이 음악을 땡땡땡 뭐 이런 걸 넣어봤는데 이것도 저작권이 걸릴 것 같아서 겁나긴 한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5초로 잘랐거든요. 이것도 걸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책 읽는 토끼 베니스의 죽음 완성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토끼 작가 신경진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